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내 남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턱 밑에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피해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흉보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들의 나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러나 처음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이 두렵다. 언젠가 내가 가장이 된다는 것,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섭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두려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제 당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나였음을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후에, 당신이 간 뒤에 내 아들을 바라보게 될 쯤에야 이루어질까. 오늘 밤 나는 몇 년 만에 골목길을 따라 당신을 마중 나갈 것이다.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 뒤로 묻어둔 채 우리 두 사람은 세월 속으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이 무대에서 신해철 씨 낭독을 직접 들으니까 정말 색다른 느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낭독하셨는데? 그래서 뭐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네. 조금 어색하게도 좀 창피해요. 그러셨어요? 네, 거기다 또 뭐 다른 분들이 쓴 좋은 글들을 이렇게 읽으면 괜찮았겠는데 제가 쓴 걸 읽으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언젠가 이 음악에 관한 드라마가 한 편 만들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버지와 나란 이 시기를 한 소녀가 갖고 계속 얘기가 진행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잠깐 보고서 네. 그날 밤에도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틀었었거든요. 아, 못 보셨구나. 그렇군요. 전 몰랐어요. 사실 이 글을 쓰셨을 때가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20살 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깊이 뭘 알아가지고 쓴 거는 아닌 글이었던 것 같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방송 스태프 중에서 시를 쓰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화할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글로 쓰지 왜 안 쓰느냐고. 그래서 민망하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쓰냐고. 네, 네. 지금 굉장히 좀 낯뜨거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격려를 받아서 그 누나 거기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MBC 7층 복도 구석 한 구석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쓴 글이었어요. 지금은 또 가정이 있으시고 나중에 언젠가 또 아버지가 되실 테고 네. 지금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많이 달라요. 그때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를 모델로 한 거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거창할 정도로 뭐 저하고 갈등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썼고, 네. 이게 파트 2인데 사실은 아버지와 나 파트 3도 있어요. 네. 그건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20대 초입의 아버지와 하고 갈등을 얘기했던 걔가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제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속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뭔가 네. 자꾸만 신해철 씨 앞에 붙는 호칭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DJ 신해철, 가수 네. 신해철, 그리고 토론가 신해철, 오늘은 낭독자 신해철, 뭐 등등.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딱 하나로 줄이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그 직업란에다가도 사기꾼이라고 쓰는데, 정말 써보셨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던데요? 사기꾼 이렇게 쓰셨다고요? 네. 무슨 파티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름 적어내면 나중에 당첨 상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당첨금 하나 걸렸어요. 네. 제 인생에 없던 일인데. 근데 거기다가도 직업란에다 사기꾼이라고 썼거든요. 하여튼 MC 보시는 분들이 당황해가지고. 저 자신을 저는 제 직업을 딱 한마디로 정의라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사기를 잘 쳤고요. 동네 애들 모아놓고 막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나와서 나중에는 우리 할아버지는 외계인이다 막 이런 데까지 가고. 음악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거나 뭐 DJ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도 저는 다 사기의 일종인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들어봐도 늘 사기를 청취자들에게 치시더군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네. 세상에 속고 살 일은 없겠다. 너무 연습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기 치고 오는 거는 괜찮아도 어디 가서 당하고 오는 건 못 참는다고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는데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하고 그래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신해철 씨가 평소에 좋아하는 또 굉장히 감명 깊었던 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어떤 책을 골라오셨나요? 글쎄 좀 너무 딱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요. 버틀런드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셋도 말고 딱 하나만 찝어봐라 그러면 아마 이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서 제가 기타를 띵까띵까 치면서 공부를 완전히 때려쳤어요. 2학년 때요. 네.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열심히 했는데 네. 가세가 약간 피면서 입에 밥술이 들어오니까 애가 다시 위협감이 사라져서 공부를 완전 때려치고 네. 그래서 아버지랑은 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고모부님한테 인생 상담을 좀 받으라고 저를 등 떠밀어 가지고 보내는데 우리 고모부의 책 서가에 이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세로 줄 네, 네. 읽기 상당히 난한 저도 가로줄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서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서 그리고 그때 제가 종교에 대한 고민을 한창 또 하고 있을 때라서 책을 봤는데 너무 쇼크를 먹은 거죠. 이 글자라는 게 활자라는 게 또 말이라는 게 시인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게 막 꽃이 되고 나비가 되고 막 구름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언어란 게 철학자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은 하는데 용기 있게 내지르지 못하는 말을 네. 이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A면 A지, A인 걸 C인 걸 뭐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해? 이러면 딱딱딱 얘기를 하고
마치 굉장히 뛰어난 지휘관이 전쟁에서 지휘하는 걸 보면 마스게임 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문장이 하나가 나가면 그 뒷문장이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 예비 대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기다려봐. 그런 다음에 옆에 문장이 싹 끼어들고 그 문장이 후퇴하면 다음 문장이 전진하고 막 이런 언어의 예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술과도 정말 같았고. 논리가 줄을 서 있는. 네. 쫙. 그런 거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 영혼하고 마음하고 내 인생을 이게 이렇게 탁 흔드는 그 힘을 느꼈을 때 언어의 힘.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제가 뭐 기독교를 버렸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저한테 빌려준 우리 고모부도 뭐 아주 독실한 신자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읽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걸 읽는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 책을 제가 소개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마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 네.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이다. 종교의 1차적이고도 주요한 기반은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온갖 곤경이나 반목에 처했을 때 여러분 편이 되어줄 큰 형님이 있다고 느끼고 싶은 갈망이기도 하다. 두려움은 그 모든 것의 기초다. 신비한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두려움은 잔인함의 어버이다. 이 세계를 사는 우리는 과학의 도움으로 이제야 사물을 좀 이해했고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과학이 기독교와 교회에 맞서 또한 모든 낡은 교훈에 맞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렵사리 전진해온 덕분이다. 과학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가상의 후원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늘에 있는 후원자를 만들어내지 말고 여기 땅에서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해 이 세상을 지난날 오랜 세월 교회가 만들어온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적합한 곳으로 만들자고 말이다. 좀 세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게 뒤따라오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로 서서 공명정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세상의 선한 구석, 악한 구석, 아름다운 것들과 추한 것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세상에서 오는 공포감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며 끔찍한 죄인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경멸감마저 든다. 우리는 굳건히 서서 이 세계를 진솔하게 직시해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바라던 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온 세상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지식과 온정과 용기가 필요하다. 죽어버린 과거만 돌아보고 있을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창조할 미래가 죽은 과거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아까 제가 전쟁에다가 비유를 했었는데 네. 왜 전쟁터에서 죽은 그 병사들 앞에서 확인 사살하는 거 있죠? 다다다다다다 쏘고 나온 중간중간 확인 사살이 아주 끝내줘요. 잠깐 한 문장만 읽으면 훌륭한 삶의 구성 요소로서 지식을 언급할 때 나는 윤리적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및 특수한 사실들로 된 지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중간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반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딱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한테도 이 책하고 기독교 죄악사,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 자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식으로서의 종교는 얼마든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빠져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식이나 이런 걸로 신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지식도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무기이기 때문에 뭐 좀 웃긴 예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 눈앞에 있는 나를 안 믿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 되면 좋겠지만 뭐 최소한 도마라도 되면 만져보라고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철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전공을 했다라는 거하고 이제 졸업했다는 걸 구분해 주세요.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졸업은 안 하셨죠? 졸업은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전공을 했다라고 말하기가 뭐한 게 전공 과목에서 그렇게 F를 받아버리면 전공을 했다라고도 말하기가 좀 난처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대학교 때 음악은 충분히 하셨어요? 제가 87학번이라 1987년도 네. 얘는 학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기타를 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나라 전체가 전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쯤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던 밴드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분풀이 삼아 우리가 하는 종류의 음악은 어떤 레코드 회사에서도 안 받아주고 헤비메탈 밴드 사이에서도 우리는 약간 이단 취급을 받고 그러니까 분풀이로 대학가요제 나 나가자. 대학가요제. 네. 네. 그리고 나갔던 게 이제 그게 무한궤도였고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모습 기억나요. 머리 한쪽 이렇게 길러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컬로서 신해철 씨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컬리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굳이 노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노래는 항상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그 얘기해요. 대한민국 음악계에 신해철이 남긴 공적이 딱 한 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처럼 음정 막 하고 노래 못하면서 판을 계속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입증한 거다.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한 시간이 이제 남들 연습한 시간보다 더 많게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제가 무대에서 음정이 정확해지대요. 그래서 요즘은 주위에서 음정도 정확해지고 발성도 커지고 이렇게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옛날보단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낭독의 발견에 모셔서 시를 한 편 더 청해 듣고 싶은데 네. 어떤 시를 골라 오셨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시집 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된 것들이 연애 시류로서 너무 가볍고 대중가요의 가사보다도 더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나는 그런 시집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시나 이런 거는 되게 보기 싫어하고. 근데 최근에 이정아 시인이 산문집을 냈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고개를 되게 끄덕끄덕끄덕한 글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 이거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거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글인데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 저는 신해철 씨 만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굉장히 부드럽고 유쾌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 전해드리면서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 돌이켜보니 사랑에는 기다리는 일이 구하를 넘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칠 그 순간을 위해 피를 말리는 기다림 같은 것.
그 기다림 속에서 아, 내 사랑은, 내 젊음은 덧없이 저물었다. 하기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오기만 한다면야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일이지만 오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우직스러움. 그래, 사랑은 그런 우직한 사람만 하는 거다. 셈이 빠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척 얼굴만 찌푸리고 있지, 잘 살펴보면 언제라도 달아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사랑은 그런 우직한 사람만 하는 거다. 남들은 미쳤다고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오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대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 그래, 사랑은 그런 우직한 사람만 하는 거다.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해도 스스로 작정한 일,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 한 몸 불태우는 단풍잎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세요.